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옥주 교수입니다. 개인 건강 사정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직접 함께하지 못하고 사전에 녹화한 발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못한 것 아쉽게 생각하며 제 발표가 오늘 논의의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세계의사회가 채택한 헬싱키 선언의 개정의 내용과 그 윤리적 합의,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와 생명윤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헬싱키 선언의 역사와 윤리적 위상. 둘째, 2024년 개정의 추진 배경과 절차. 셋째, 개정의 주요 변화.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주는 윤리적, 제도적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헬싱키 선언은 1924년 세계의사회가 채택한 이후에 의학연구윤리의 가장 중요한 국제 기준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이후 11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은 시대적 윤리적 요구를 반영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2024년 개정은 특히 팬데믹, 인공지능, 글로벌 임상시험의 급속 반변화라는 새로운 윤리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싱키 선언은 단순한 지침을 넘어 각 나라의 법과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있는 윤리 기준, 즉 리빙 도큐멘트로 기능해왔습니다. 이번 개정 역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장, 취약성 개념의 재정의, 글로벌 정의, 데이터 윤리 등 새로운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헬싱키 선언 개정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2022년 4월에 착수가 되어서 2024년 10월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무려 30개월간의 국제협의와 대중의견의 수렴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공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고 시민사회, 환자단체, 정부기관, 윤리학자 등 폭넓은 참여자들이 이 개정 과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정은 개정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 구조의 확대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2024년 헬싱키 선언의 개정은 단순히 소수 전문가의 논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별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표는 세계의사회가 헬싱키 선언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구의 각 지역별로 회의를 한 날짜 그리고 그 주제별 전문 협의의 목록입니다. 총 8개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그리고 증강지능 AI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중동 및 서아시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이루어졌고요. 이어서 2023년 2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위약의 사용, 그러니까 플라시보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관점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새로운 임상시험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럽 지역회의가 있었고 11월에는 우리랑 가까운 일본 도쿄에서 팬데믹과 기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시에 연구윤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오면 1월 달에는 바티칸시티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연구 수행과 글로벌 정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종교 및 도덕적 기반이 강조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취약성, 그리고 지역사회 포함, 그리고 임상시험 후 접근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024년 5월 독일 뮌헨에서는 특정 및 특히 취약한 그룹을 주제로 한 주제별 컨퍼런스가 있었고, 마지막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그간의 지역별 논의들을 종합하고 또 2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전 세계에서 받은 그 내용을 통합해서 최종 통합 및 영향력 극대화를 위한 북미 지역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미국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활발한 논의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의견을 개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회의는 이번 개정이 단지 규범적인 문장 수정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윤리적 합의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슬라이드는 제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 2024년 개정 헬싱키 선언의 의의와 함의에서 정리한 주요 변화 사항을 9가지 항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human subject, 우리 생명률법에는 연구 대상자라고 표현된 용어를 human participant, 연구 참여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단순한 관찰이나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권리 주체로서 존중하겠다는 윤리적인 선언입니다. 2번은 의사뿐 아니라 인간 참여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을 포괄하는 지침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학연구 윤리가 의사만의 윤리가 아니라 학제적인 공동 책임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취약성 개념의 중요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취약 집단, vulnerable group이라는 픽스된, 고정된 범주가 강조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른 맥락적 취약성, 즉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 공동체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유동적인 속성으로 취약성을 이해하자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보호나 배제의 논리보다는 공정하고 책임있게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윤리적인 과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5번에서는 기존의 인체 유래물 개념에 더해서 식별 가능하거나 재식별 가능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또 예측 가능한 2차 사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6번은 연구윤리위원회, 즉 IRB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시험 후 지원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그전에는 should로 표현된 것을 이제는 must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시술,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남용되었던 코로나 시기에 남용되었던 것을 반성하면서 조금 더 강화된 쪽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던 연구 진실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슬라이드들은 제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2024년 헬싱키 선언 개정의 함의, 그리고 한국 생명윤리법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다룬 연구입니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에 실린 연구 논문인데 여기서는 헬싱키 선언 개정이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는 개정된 헬싱키 선언이 단지 국제규범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또 윤리기준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이어지는 슬라이드들에서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2개의 표가 번역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영문 논문에서 정리한 헬싱키 선언의 주요 변화를 4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후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024년 개정된 헬싱키 선언에서 must, 윤리적인 당위, 강한 표현을 사용한 윤리적 의무 조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구자의 재량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새로 must라는 단어로 표현된 내용을 정리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앞에 4가지 범주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것은 그 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개정 헬싱키 선언의 주요 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4가지 범주로 그룹핑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아까 앞서 보여드린 표에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헬싱키 선언이 개정된 첫 번째 범주는 개념과 관점의 변화입니다. 개념과 관점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research subject라는 표현 대신에 research participant, 연구 대상자에서 연구 참여자로 바뀐 것입니다. 인간을 연구에 당하는 단순한 객체가 아닌 권리와 자율성을 지닌 주체로서 존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윤리적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연구 참여 전과 연구 참여 중, 도중, 그리고 연구 참여 이후에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그 연구 참여자 커뮤니티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과 동의를 넘어선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취약한 집단이라는 개념, 이전 버전에 있었던 vulnerable group을 다시 정의를 해서 이제 취약성을 더 이상 고정적 분류가 아닌 맥락적 상황적 속성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가 처한 조건에 따라 동체적으로 취약성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큰 사고로 당하거나 큰 질병에 있으면 모두가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맥락적이고 동적인 취약성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는 취약한 집단의 배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에서 늘 배제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임산부, 그리고 그다음에 소아, 영유아 이런 미성년자가 될 텐데요. 이런 취약 집단의 배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참여 보장이 이 윤리적인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2024년 개정에서는 구조적 불평등, structural inequality에 대해서 처음으로 명시적인 언급이 등장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위치나 차별, 그리고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이익, 부담의 분배 문제를 윤리적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낸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은 공동체 기반의 윤리입니다. 더 이상 연구가 연구자와 개인 참여자 사이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참여자의 공동체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런 지역사회와의 협력, 소통, 그리고 의미 있는 참여가 권장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참여와 정의의 윤리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취약성, vulnerability 개념이 고정된 집단의 속성이 아니라 상황적이고 맥락적 조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즉 취약성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상의 정치적 조건 하에서 형성되는 유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집단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황 중심의 윤리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호 개념이 배제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단순한 보호보다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연구 참여 보장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참여로 인한 해악뿐만 아니라 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생길 그런 해악을 동시에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취약한 참여자가 연구에 포함이 되어 그들에게 연구로부터 오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연구의 포함, fair and responsible inclusion 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하였습니다. 20항에서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포함의 그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조항은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의 참여 자체를 권리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단지 보호받는 대상, 필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공정한 접근의 주체를 본다는 그런 전환이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책임 있게 포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커뮤니티의 연구 참여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건강의 필요성. 그러니까 해당 집단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체 집단이 없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 혜택 가능성이죠. 참여로 인해 해당 집단에 직접적인 이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면 연구자는 책임있게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동등한 기회를 넘어서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가 된 것입니다. 헬싱키 선언 개정의 두 번째 본문은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헬싱키 선언 개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인 윤리 원칙의 적용과 적용 대상 범위 이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의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은 의사뿐 아니라 의학 연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즉 연구자, 연구팀, 연구기관에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으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기존의 전문가 규범, 의사 규범, 의학자 규범에서 벗어나 연구윤리가 공동의 윤리 기준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는 보호, 연구 대상자 보호가 핵심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보호뿐만 아니라 존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를 수동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율성과 항의성, 에이전시를 가진 윤리적 주체로서 존중하겠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마지막은 연구 참여자의 범위가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자원자, 다양한 연구 참여자 전반으로 확대가 되었음을 명시합니다. 누구든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윤리적 주체라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강조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된 헬싱키 선언에서는 연구 목적의 확대 그리고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에서도 확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서는 연구 목적이 단지 치료뿐만이 아니라 공공보건 증진과 지식 생산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공익적 목적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원래 있던 조항에 대한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목적이 개별 연구 참여자의 권리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것을 명시가 되는데 연구의 책임은 단지 의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연구에 참여하는 조사자, 보수자, 기획자, 또 모든 연구에 참여하는 보조하는 모든 인력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나 샘플의 secondary use, 2차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뱅크와 식별 가능한 혹은 재식별 가능한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헬싱키 선언이 처음으로
타이베이 선언, 바이오뱅크와 바이오뱅크 거버넌스에 대한 타이베이의 선언의 교차 조항을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내용들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핵심적인 원칙들이 더욱 심화되고 확장되었는데 정의, 과학적 진실성, 위기 상황에서의 윤리 유지가 강조가 됩니다. 구조적 불평등과 세계적 정의에서는 의학 연구는 단지 치료법 개발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불균형,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익, 위험, 부담의 분배가 윤리적인 고려 대상이다. 이걸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연구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우리가 다 겪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연구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헬싱키 선에서 제시하는 그런 윤리 원칙을 피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이 개정안에서는 지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윤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다시 천명했고 동의, 또 공정성, IRB 심의 이런 것들은 항상 유효한 원칙이고 이번 개정에서는 이것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그전에는 헬싱키 선언에서 연구 부정과 과학 진실성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모든 연구자는 정직성, 진실성을 연구에서 가져야 되고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은 인간 예상 연구의 기본이다 라고 한 것을 이번에도 강조를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범주는 기존 조항의 강화입니다. 원래도 있었지만 이번에 상당히 강화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도 환경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 대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연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연구 설계 단계부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의 윤리적 기준이 개인을 넘어서 생태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엄정하고 재현 가능한 연구 설계를 해야 된다. 물론 이 조항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내용이 훨씬 더 강화되고 강해졌습니다.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생산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설계 그리고 엄격한 실행을 해야 된다. 기존 문헌, 선행실험, 동물실험 이것들을 기반해야 되고 대응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 research based 연구 단계에 대한 논의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서 이 연구 자원의 낭비 방지가 이것도 또한 윤리적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개정된 헬싱키 선언은 연구윤리위원회, 우리가 IRB라고도 하고 우리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고 말하는 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IRB의 요건과 내용을 상당히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위원회의 기본 요건으로는 모든 연구는 시작 전에 IRB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연구자나 후원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도 원래 있었지만,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단어가 authority, 권한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충분한 교육, 자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 시민 참여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시민의 참여, 우리가 비의학계 위원, 레이 퍼슨이라고 하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이번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및 국가들이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의 법 윤리 기준을 존중하지만 헬싱키 선언보다 낮은 보호 수준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IRB 위원은 그 자기 나라의 자기 지역의 윤리적 법적 맥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국제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자금 지원하는 나라 그리고 그 연구가 수행되는 나라 양쪽에서 모두 IRB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IRB는 초기 승인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변경 승인, 중단 공고 등 지속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 변경치마다 IRB 승인이 필요하고 모든 이상 반응 보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RB에 대한 내용이 매우 강화가 되는데요. IRB가 이 의학 연구 윤리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별로 편차와 차이가 현재 많은데, 특히 그 IRB의 권한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세계의사회에서는 IRB가 연구를 중지할 수 있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이번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IRB의 전 과정에서의 개입과 감독, 그 다음에 국제적 기준 적용, 그리고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번 헬싱키 선언은 informed consent를 free informed consent로 더 강화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설명 동의 요건을 이제 명시한 거죠. 그래서 일반 원칙으로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고 방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이해 가능한 언어로 이제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서요. 연구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 개인 정보 보호, 보상 등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참여 안 해도 되고 참여했어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처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해가 확인된 다음에는 서면 혹은 변담문서로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면 동의가 안 되는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동의와 제3자의 입회 그리고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취약한 상황에서의 동의가 늘 윤리적인 챌린지인데요. 환자 의사관계 같은 의존적 관계에서는 독립된 제3자가 동의를 받도록 이건 전에 있었던 인데 명시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 능력이 없는 참여자, 의식이 없다든가 인지장애가 있다든가 그런 시험자고는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참여자의 assent,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assent,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예외적인 상황이 무의식이 이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그리고 이제 옆에 대리인이 없고 동의를 기다리면 이미 연구 지원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IRB 승인 나에 예외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가 가능해진 시점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공식 동의를 다시 한번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개정은 설명 동의를 단순한 형식 절차에서 참여자 권리의 핵심으로 재확인했던 점에서 중요합니다. 시험이 마친 후에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에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의학연구에서 유익하고 안전한 중재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 치료제나 장비는 임상시험 종료 후에도 참여자에게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임상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끊기면 안 되고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이 임상시험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가 설명 문서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설명 동의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미리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스트 트라이얼 액세스에 대한 계획, 시험 후에 제공되어야 되는 계획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외적으로 시험 후에 이런 것들이 그쳐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IRB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고 참여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책임은 단지 연구 참여 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구의 이후의 연속적인 배려와 계획이 국제적으로 요구된다는 매우 중요한 연구윤리 원칙이 이번에 강화가 됐습니다. should에서 must로 제시가 됩니다. 입증되지 않는 중재 사용에 대해서도 많이 강화가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조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승인된 치료법으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중재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임상시험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승인된 치료가 없거나 효과가 없거나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건강회복 또는 심한 고통 경감을 위해 입증되지 않은 중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요구되는 윤리적 조건이 있는데 단독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예상되는 위험감 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필요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상시험을 대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윤리의 회피성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이번에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헬싱키 선언의 주요 변화와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선언의 변화는 단지 문장 몇 줄의 수정보다는 더 깊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 전체의 연구 문화와 책임 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해보기 위해서 윤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싱키 선언 개정이 결국은 단순한 문장 수정이 아니라 윤리적 사고의 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가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글로벌 보건정의라고 하는 그쪽으로 시프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불평등, 글로벌 불평등, 취약집단, 구조적 정의까지 고려하는 공동의 윤리로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윤리의 범위가 연구질안, 병동안 이런 것들 넘어서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시프트가 연구 대상자, subject에서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파티시판트다 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가 돼서 그 일방적 보호가 아닌 실상호적인 책임과 존중, 협력적 파트너십, 과학 연구의 코크리에이션 이러한 중요한 파트너십으로서의 연구 참여자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서치의 연구에 부담과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참여자의 보호는 결국은 연구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연구자, 국가, 시민, 사회 모두의 윤리적 책임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공유, 연구 결과의 투명한 공표, 또 포스트 트라이얼 액세스 같은 그런 내용들은 모두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윤리 생태계를 결국은 비전으로 제시를 하는데 기존에는 IRB 중심의 단선적 구조였다면 이제는 시민사회, 국가, 국제기구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윤리 거버넌스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RB의 윤리심의 과정 자체가 더 민주적이고 다층적인 참여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들을 요약을 다시 한번 써무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헬싱키 선언 개정이 국제적 변화와 흐름을 이제 이렇게까지 가져왔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와 우리의 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짚는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국내에서도 연구윤리를 유예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감염체 자원으로 보고 IRB도 동의도 스킵하고 정부가 그 인체례물을 그냥 다 동의 없이 IRB 승인 없이 자원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이에 대응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윤리적인 대응과 저항을 통해서 그 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이거는 위기 속에서도 윤리는 유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개정 헬싱키 선언의 정신과도 일치하고 이것을 60여 개 가까운 단체들, NGO, 그 다음에 우리 학회들 같이 이것을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적 변화의 방향이 있어야 할 텐데 영국 탐려자의 권리정정 같은 명치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환자 권리가 있듯이요. 그리고 연구 성과가 일부 연구자나 기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공유와 환류 구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와 결과 공표는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윤리적인 주제인 거죠. 또한 연구윤리 거버넌스의 재구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IRB가 중심이 되는 행정적 심의 절차에 머무르는 면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책, 법제도, 문화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윤리 거버넌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정책원 같은 기관이 하부 역할을 하고 학계, 시민사회, 국가 간 협력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헬싱키 선언은 단지 국제문서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윤리적 성찰과 정책적 재설계를 통해서 응답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제 윤리는 연구의 뒷단이 아니고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기반을 함께 재구성해 나가야 되는 주체인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